결혼을 한 선배들은 시직에 대해 심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떨어뜨렸어. 100번 빙고를 해도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욕을 먹어야 하는 시대 이야기도. 그런데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야. 결혼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지나치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못했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게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랬어. 그래도 다행인 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당한 일들을 넘기기 쉽지 않아. 어딘가에 풀어놓고 싶어. 결혼 선배에게 털어놓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잔소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비판하는 대신 이해해주길 바라. 인터넷을 봐도 결혼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 결혼을 한 친구들은 명절을 싫어했고 시댁 행사에 가는 것을 꺼렸어. 결혼하지 않은 제가 부럽다고도 했어? 그런데 나는 노처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빈정거린 말처럼 들렸고 기분이 나빴어. 하지만 선배들은 진짜야. 음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 연애를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한 것보다는 주변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결혼을 준비했다고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예비 신랑의 가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배고픔을 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배고프다 살아 싶을 만큼 힘들었었죠. 학교 때는 급식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예비 신랑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세한탄을 하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일이지만 그 기억이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서요. 얘기를 얼마나 해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 말들이 전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우스꽝스러운 심정으로 느껴졌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던 모호하고 애매한 감정이었나요? 어릴 적부터 알았더라면 내 밥을 챙겨준 적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예비 신랑을 정말 사랑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 준비를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예비 신랑과 평생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우리 미래가 정말 밝을 거라 믿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토마토 파스타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급식에서 항상 토마토 파스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살쯤 되어서 친구들과 처음으로 크림 파스타를 먹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스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급식에는 토마토 파스타 말고 다른 파스타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들기 쉬워서 그런 것일까 싶어요. 거기다가 친구들과 모여서 과제를 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 다들 커피를 시켜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 커피값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자리도 피하고 물만 마셨는데 다들 나를 놓쳐버렸어요. 제게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신문 배달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일자리의 조건도 좋아져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활기찬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있어서 믿음직한 상대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낌없이 노력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 장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장 뒤편의 작은 방에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저는 참 어렵게 쓰셨네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집이 딱히 없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 시장에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시장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근처에 아주 작은 대중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권을 끊어놓고 2에서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건어물 장사를 했으니까 교복이 보며 맨날 냄새가 배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생선 냄새가 난다고 나를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냄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의 예비 남편은 그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열심히 해서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는 좋지는 않았지만 건어물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일, 오름을 얻어 예비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돈도 많이 들었고 생명력도 강하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의 예비 남편은 어려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살아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제 나약한 면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의 가정 환경과 제가 살아온 가정 환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활 패턴에서의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외동아들이 아닌 예비 신랑과 달리 둘째로 태어난 소녀로서 딸만으로 자란 가정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언니는 작년에 딸부터 모든 것을 다 주고 키워주셨고 제 동생은 막내이기 때문에 예쁘다 보아도 모든 것을 다 주고 키워주는 거죠. 중간에 위치한 저는 언니와 동생을 보며 양보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평생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둘째는 항상 물려받아야 했고 동생을 위해 양보해야 했죠. 이러한 상황을 겪다 보니 예비 신랑과 우리의 의견이 하나였는데 그것은 한 아이만 낳고 살자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애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나온다면 돌봄이 어려워져서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아이만 낳으면 좋겠어요. 나도 중간에 있는 둘째로서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도 아이는 한 명만 나와서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 계획이 일치했고 소비 생활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사치를 부리지 않는 점에서 참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를 통해 결혼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인류의 대사인 만큼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겠지요. 익숙한 절차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으로 예비 신랑이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을 보고 꽤 마음에 들어 하셨죠. 사람이 늘 진중하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생각을 깊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글쎄 김서방 성이 아주 깊은 것 같더라. 남이하고 됨됨이가 바르게 자한 것 같은 티가 나. 밥도 아주 잘 먹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마음에 든다. 사실 예비 신랑이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저희 집에 참 잘하기도 했어요.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온 것도 합격표 받을 만했고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기분이 상할 법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빛 하나 변색 없이 공손하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저는 조금 싫은 티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가 같은 생각 아니겠나. 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연봉은 어떻게 되지? 집은 어디에 있고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지 궁금하구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나름 대기업이라 연봉은 6천 초반대입니다. 집은 아주 작은 일. 오름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님은 그 집에서 생활을 하시고 저희는 신혼집을 얻어 생활을 할 거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긴 하지만 결혼을 하기로 했고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연히 혼자서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집이 커지게 되면 홀로 관리하시면서 생활하기가 요즘은 아버지에게 드릴 집이 없어 말씀하셔서 익숙한 여기에서 살기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오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들로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텐데 어머님의 활기찬 모습이라면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이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활기차신 분이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거예요. 예비 신랑으로서 예의 바른 대답을 하셨네요. 나중에 시어머니처럼 신랑도 사람이 뭘 해도 될 놈인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해 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대충 파악하셨다면 건어물 장사를 하셨다니 진취한 성향을 가지셨겠죠. 하지만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편견을 갖지 않고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봤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만나보진 못했다고 하셨네요. 따라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계신군요. 차차 만나보시면서 나쁜 인상을 받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정의 홀 시어머니로 남은 자는 누군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을 돌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 중인 것 같네요. 당신의 결정에 따라 시어머님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부여 있군요. 신랑이 좋다고 하지만 딸이 시집가면 같이 살면서 고생하게 될 걱정도 있나 봐요.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을 텐데 조심스럽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개입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잘 파악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결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 신랑의 행동을 고려해 볼 때 함께 살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신 후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고요. 아, 정말 솔직히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몸 느끼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것이라고 결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사소한 사람이라서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집도 주고 며느리에게 선물도 사줘야 한다고 하던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시집 보내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가 집까지 발 디디다니 아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성품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신데 이러한 분과 함께 평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분이랑 있으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런 분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도 그런 분과 결혼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집엔 돈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도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고맙다는 그 말을 들려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심한 나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식사 중에 코다리 요리를 자신있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의 예비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죠. 요리가 잘 되었다면서요. 아쉽게도 해당 요청은 너무 길어 한 번에 번역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번역할까요? 저는 부모님과 양가의 도움 없이 부담스럽게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둘만으로 잘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있는 대로 소박하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도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본의 유무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고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열망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는 결심을 내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듬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우리 딸을 너만을 믿고 맡겨볼게요. 양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우리도 부담이 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있는 돈으로 잘 해결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과 스드메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언니가 한 분 있지 않겠어요. 언니는 결혼식을 아주 화려하게 올렸었어요. 남편이 의사라 돈이 많았고 언니도 돈을 모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청담동에서 열었어요. 제 돈이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집을 사는 데에만 돈을 투자하자고 말했어요.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집을 사는 것에 대한 허영심은 버리고 돈을 아껴서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결혼식은 셀프로 준비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공짜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식장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드레스를 빌리는 것 대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지도 몰라요. 메이크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 촬영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결혼식은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니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돈도 거의 들지 않아. 나는 정말 당황했고 어디에서도 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언니에게 털어놓았더니 언니가 깔깔거리며 비웃었어. 이거 결혼 준비가 아니라 그냥 장난 아니냐고. 왜 결혼 관련 전문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언니의 말을 듣고 내 결심이 서서 예비 신랑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 신랑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며 당연히 집이 먼저 아니냐고 했어. 그러나 나가는 돈만 줄이도 평수가 커질 거야. 예비 시어머니 아지도 결혼식 날에는 모든 신부들이 빛이 나는 법이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거라고 말했어. 일단 시작부터 정말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내 고민을 언니에게 털어놓았던 것 말고는 다른 건 모르겠어. 메이크업은 꼭 예쁘게 해야 한다고 언니가 말하며 메이크업샵 예약은 언니가 직접 돈을 주고 해주었어. 솔직히 웨딩 촬영은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서 저렴한 셀프 스튜디오를 예약했고 드레스는 예비 신랑이 비싸게 빌릴 필요 없다며 바람에 인터넷에서 빌리는 거로 골라 입게 되었어. 막내 동생까지 도와주는 덕분에 셀프로 모든 걸 끝냈는데 도와준 사람들의 수고는 모르고 예비 신랑이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 이거 봐. 막상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하지. 우리가 견적을 내놨을 때 8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총 50만 원도 안 들었다. 그만큼 전문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조잡해 보이겠지만 우리 언니와 동생이 도와줘서 끝냈어. 우리 둘이 했으면 아직도 고민 중이었을 텐데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 부리며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기분 상할 것 같으니까 그만해. 상한 기분으로 있던 때, 결혼 준비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겹쳤어. 커플들의 최대 기념일인데 그날 예비 신랑이랑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 중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대. 일반적으로 잘 전화 안 주셔서 무슨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받았어. 어머님 오늘 교회 가신다 하지 않으셨는데 아무 일 있어서 전화드린 건가요? 갑자기 놀랐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가요? 너희가 결혼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라며 날씨가 중요한 날이야. 밖에서 놀면 안 되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왜 나에게 먼저 전화를 안 했을까? 안부 전화하려면 속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예비 신랑이 옆에 있어서 듣고 있었는데 우리 다음 일정도 여유 있지 않을까? 잠깐 기도하러 갈까? 우리 데이트 중인데 굳이 인사드리러 가야 하냐고 했어. 나중에.
실제로 이야기해도 될 거야. 나오다가 붙잡혀서 못 나오면 어쩌려고. 나는 무교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 우리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래 다니는 교회이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번 가서 인사하고 나오는 게 좋겠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있길래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 부부를 자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참석할 것 같았고, 근데 교회에 가니까 아나운서처럼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부부가 여기서 결혼식 올릴 거야 하면서 우리와도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그랬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원래는 점심 먹고 나서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연극 예매가 힘들었어. 이미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서 불안해졌어. 연극을 놓치게 되면 비싼 티켓값이 낭비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어. 시어머니가 목사, 사모, 장로님들 없이 우리 부부를 끌고 다니면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달라며 소개를 하였지만 초면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 예비 신랑은 시어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에 헌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니 그것도 내라고 강요하며 하늘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연극을 보지 못하고 돈을 날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크리스마스를 엄마가 자랑하고 싶어하여 옳지 않은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부른 건데 그것도 못해주냐. 정해진 일정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것도 죄다 무시당해 했잖아. 무시당한 것도 기분이 나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하면 뭐해.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결혼식에 올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현금 가진 거 다 털린 것도 이상하다고. 헌금을 내면 천국 가고 헌금을 안 내면 천국 못 가. 이상하잖아. 교회 발전에 쓰인다고 하잖아. 아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는 판에 그것도 못 해주냐. 그깟 헌금 얼마나 냈다고 그렇게 아까워 죽으려고 그래? 지금 당신 지갑에 있는 돈은 사수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그래 헌금 내지? 그랬어. 왜 나만 내라고 하냐고. 얼마 얻는지 지켜보는 것도 소름 끼쳤어. 대판 싸운 뒤에 예비 신랑이랑 저랑 화해도 안 하고 뜨뜨미지근 악에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도착했어요. 안 받으려고 했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 제가 언제까지고 무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지? 혹시 신혼집은 알아보긴 한 거야? 내가 말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혼집 위치가 우리 집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자식이라고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가까이 살면서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야 좋지 않겠니? 교회도 같이 나가면 더더욱 좋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때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늙고 지쳐서 아유건을 파는 일도 힘에 부치고 그런단다. 나는 사실 많은 건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 계속. 그냥 영웅으로 돈벌이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내 형편에 그 정도 돈은 당연히 용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님은 언제나 아무 소원도 없이 살자고 하는데 지금은 가깝게 살자며 용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말이 바뀔 줄은 몰랐는데 뭐라고? 아내가 곧 늙어서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았는데 자식들이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나도 자식이 많은 건 아니고 하나뿐인데 그런 것도 못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부모를 버리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와 신랑이 신혼집을 찾아보러 갔는데 시어머니의 동네는 역세권도 아니고 낡은 집이 많은 동네였어. 출퇴근도 어렵고 못 산다고 생각해 결피해 신랑이 그걸 받아들였지.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역세권의 좋은 지역으로 신혼집을 골랐고 계약을 했어. 정착에 안심이 되었어. 하지만 그 집을 사면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서 소란이 났어. 아니, 분명히 우리 집 근처 지역에서 신혼집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결국 신랑이 화를 내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혼수는 예비 신랑이 혼자 골랐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혼수를 기다렸어요. 혼수가 도착했을 때 정말 아름답고 특별했어요. 신랑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어요. 결혼식이 잘 되어서 정말 다행스러웠고 신랑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부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은 몇 평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교적 크지 않아서 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공기를 청정해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맑아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다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도 30평형대 아파트인 만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어디에 있나요? 미세먼지도 많아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죠. 밖으로 나가면 어차피 미세먼지를 마실 텐데 집안에서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아이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치스럽다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사치를 운운하는 게 기가 막혔네요.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라서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말던 혼수를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나고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를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려고 신혼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집 앞에 어떤 택배가 있네요. 그러나 수신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이상하겠죠.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서 발신자를 확인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냥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의 옷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네요. 건어물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네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님, 신혼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보내신 게 아닌가요?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아, 이미 도착했나? 타이밍도 좋네. 그것은 내 옷이야. 내가 보낸 거 맞아. 어머님 옷이 왜 우리 신혼집으로 오게 됐지요? 저는 아이랑 어머님이 입으신 걸 담아서 보내셨어요. 제 옷이 아닌데 세탁을 할 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서 세탁하고 보냈어요. 어머님은 큰 방을 사용하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도 좀 있으니까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합가를 하자고 하셔서 저는 그게 좋지 않아요. 어디 현관에서 합가하자는 소리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러한 내용은 저와 합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겠다. 신혼집도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내니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게였어요. 애초에 빌붙기만 했던 것처럼 말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위약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비 신랑에게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늘은 어머니랑 밥을 먹을 예정이라 집으로 와 당신이랑 더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차라리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며느리가 요리 솜씨를 보겠다더라고요. 같이 살게 되면 입맛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당신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치마를 턱 던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취소했어요. 결혼 안 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는 다 심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조향은 매우 특별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땀이 흘러내려서 죄송합니다. 제게 일부러 시험하려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이고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호출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와 보자 했더니 진짜 끝까지 해보겠네요. 아이고, 경찰을 왜 부르는 거죠? 경찰이 이런 문제에 개입할 것 같아서요. 정말 생각이 없네요.
우리 파혼 이야기 경찰을 부른다니 우리 언니가 경찰이라는 걸 잊어버린걸요. 계속 귀찮게 굴고 나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것을 알아두세요. 스토커 신고는 아무나 나와도 되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겠어요. 스토커를 신고할 거라는 소리 그러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해요. 계속 파혼하겠다고 하는데 붙잡는 행동이 스토킹과 다르게 뭡니까? 몇 번이고 의사 표현했는데도 마음대로 하다니 나는 너랑 파혼 결심을 했고 위약금을 내더라도 끝낼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알아두세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예비 신고를 해뒀던 것이 하늘의 뜻 같았어요. 제가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헌금을 많이 내는 습관을 가져야겠네요. 그렇게 흥분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너희 사는 것에 관여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 장난이었다고요? 요즘에 예비 신부들이라니.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맞춰주는 일도 모른 채 그런 식이라니 이번 기회에 너희들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집에 찾아오지 마시고 거기에는 위약금을 내고 취소할 것이라는 건 알아둬요. 찾아왔다가 속지 말고 그러면 둘 다 어리둥절해지겠죠. 처음에는 대충 어르고 달래면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들도 자기들이 벌인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친정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은 제가 강경하게 파혼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더 이상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더 안 얹으시겠죠. 친정엄마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아마 그 집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처럼 끼어들지도 않고 학업도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살아대니까 그것이 완벽한 거지 근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가난뱅이 같은 집안이랑 인연 맺지 말고 바로 물갈이 해버리라고 말하시네요. 결혼식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냥 마음을 바꾸고 있어. 평생 거지처럼 사면서 살아봐. 너는 시집갈 여자는 없을 거야. 그냥 그런 노마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예비 신랑이라고 불리는 그 인간이 전화를 해와서 따질 때까지 사건 전말을 모르고 있었네요. 엄마가 한마디 잘못 말한 적이 없어서 뼛속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지가 한 말을 듣고 전화해서 속고 지금이라도 모든 본성을 알아 살아날 수 있는 좀 생한 사람이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인지도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기도도 해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헌금도 간간히 해보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혼하게 되었고 신혼집 계약이 있어서 위약금을 내기 아깝다고 생각해서 막내 동생이랑 둘이 나가서 살고 있어요. 둘 다 독립을 해보고 싶었고 막내 동생이 자체에 대한 꿈이 있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함께 사게 되었어요. 겸사겸사 잔소리를 피하고 막내 동생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남자를 볼 생각도 안 했고 결혼 생각은 사라졌어요. 그냥 제가 최고로 잘하면서 노처녀가 되든 말든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